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경북 영천 고도1, 2 이장님이 생산하는 고도리 와인을 공화국천 인민에게 성시 보급할 것을 명하시었다. 독한 술을 먹고 취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끼리 멱살잡이와 욕설이 난무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아니 민족 최대의 위기 추석을 앞둔 가운데 부드럽고 달콤한 고도리 와인이라면 추석 명절의 분위기도 부드럽고 달콤해질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큰 보람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까지 국내산 거봉과 복숭아로 만든 정말 맛있는 와인, 고도리 와인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짚어볼까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난 15일 시민 26명이 임시정부의 후반기 족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독립, 그 이상의 꿈을 보았다, 이런 제목을 단 경향신문은 창사에서 시작해서 해방 당시 임시정부가 머물던 충칭까지 대이동기를 쫓았습니다. 기획기사가 실려 있고요.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최근 북미 관계가 다시 혼돈에 빠진 상황을 전하면서 내심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대화와 압박 사이 점점 벌어지는 한미, 이건데요. 미국과 조선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2달여 만에 다시 대치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협상이냐 대결이냐, 북한에 공 넘긴 트럼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중동이 특히 악의적인데요. 동아일보는 북한이 협상판을 흔들자 군사 압박에 나선 미국. 이것 보세요. 조선이 협상판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합의에 미적대고 있는 미국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6.12 이전으로 돌아가는 미북, 이런 제목을 답니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뜨네요. 북한이 극도로 신경질 냈던 한미 공군 훈련 12월에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B2 같은 공포의 전투기, 즉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냉전 수구신문들에게 트럼프가 잘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어, 주권 침해 논란, 이런 제목인데요.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 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유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합니다. 서울신문 전세대출 규제, 유탄 맞은 무주택 실수요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0월부터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악용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꺼내든 추가 규제 수단인데요. 사실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신문의 걱정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돈 끌어다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비판했는지 되묻고 싶네요. 한국일보 경제 투톱 만남이 뉴스가 되는 아이러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선한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의 만남. 이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틈 벌리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언론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토로 땅에 평화기념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우토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와 제1조선인들이 평생을 다해 지켜온 땅입니다. 우토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우토로는 남과 북 그리고 제1동포 모두가 함께했던 연대의 역사가 담긴 땅이기도 합니다. 우토로는 일본 시민들이 우토로의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우토로의 아름다운 재단은 평화기념관을 지어서 우토로의 역사가 계속 기억되도록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가 추진됩니다. 다음 달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문화체육계 전문가 등이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부는 2034년 한국 월드컵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서 2034년은 아시아 몫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월드컵 개최를 노리는 중국의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여당은 방향을 올림픽으로, 그것도 남북 공동 개최로 틀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법성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 사항인 민사소송 절차를 사실상 임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법부가 맞나 싶어요. 이 과정에서 대법원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무대뽀로 추진해도 되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송 관련 규칙은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규칙에 임의로 집어넣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해서 뒤집을 수 있게 되면 한국 사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재는 오늘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기환 소장은 지난 1973년 긴급조치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2013년 무죄를 확정받고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다 이겨놓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는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대12 보도였습니다. 최저임금 자살 사건을 낸 한국경제가 기사를 삭제하고 닷새 만에 후속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신문은 삭제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느낀 식당, 이 식당이 해고한 50대 여성 숨져, 이런 기사를 놓고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져서 취재 경위와 삭제 배경을 밝히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도 없었고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월평동에 살던 35살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올해부터 일거리가 뚝 끊겼고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의 추가 해명 보도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와 삭제됐던 최초 기사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살 사건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이 다릅니다. 삭제한 기사 첫 문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사 중간에 수년 동안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식당에서의 실직 시점도 첫 보도에서는 최근으로 보이게끔 서술했지만 후속 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먼 지난해 말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첫 보도에서는 50대 여성이었지만 후속 보도는 35세 여성이었습니다. 부양 자녀도 첫 보도에서는 2명이라고 했다가 후속 보도에서는 3명으로 바뀌었고 첫 보도에서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지난달 말은 물론 7월을 통틀어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립 S여고에서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무부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치를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혼자서 수차례 검토한 사실이 서울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8개 과목 9문제에서 교사 실수로 잘못 기재된 정답까지 그대로 적었는데요. 현재 교무부장은 뭐 하고 있을까? 서울교육청은 현재 보직교사 자리에서 사임했다. 올 2학기부터 평교사로 돌아간다. 쌍둥이 자매는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공식적으로 전학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 이후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무리를 빚은 50대 여성. 이 여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옮기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3일째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이 놓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여론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A씨가 승용차를 옮기지 않는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캠리 승용차 유리창에 불만을 적은 쪽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의 쪽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의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했지만은 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불편함을 참다 못한 주민 20여 명은 이 여성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여성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달 초순쯤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에 예기치 않은 폭우가 쏟아지자 기상청이 예보하는 곳이냐 실황 중계하는 곳이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호우주의보를 내리지 않는 바람에 직장인들은 퇴근길 폭우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 기상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만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차차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예보를 내야 할 때 내지 않고 이후엔 틀린 예보까지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폭염특보 등과 달리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는 강수량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호우특보를 실황에 가깝게 내는 것은 선진국 기상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희동 기상청 예보국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기습폭우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를 믿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슈퍼 예산 470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12월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들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쉽게 동의를 해줄 것 같진 않아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어제 그제 JTBC 토론회를 봤는데 말이죠. 네. 좀 많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 참 토론 못합니다. 예. 아니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력이 남달리 탁월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당이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전국을 운영한다 이런 느낌도 잘 주지 않고 있고요. 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토론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아니 사실 당 지지율을 견인을 해야 되는데 상승세로 뭐 이렇다 할 또 뭐 타협이나 입법 활동 혹은 뭐 야당 압박 이런 것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말이죠. 제가 편견을 갖고 보는 겁니까? 예, 뭐 당 지도부라는 것이 이제 당 대표가 원내대표 같이 힘을 모았을 때 힘이 생기는 건데 사실 예. 당 대표 선거 기간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라서 이제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로 뽑힌 만큼 이제부터 그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협공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진짜 게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야 할 텐데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저래서야 과연 지금 뭐 사생결단으로 달라붙는 야당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을지, 정치력으로 누를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좀 확신이 안 서고 말이죠. 이제부터 눌러야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나 예산 문제 관련돼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거라고 하겠지만 나라 경제를 절단낸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나라 경제가 절단날 때까지 예산안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 그와 동시에 그 자기 동네 경기도 어려워지면 그것은 또 국회의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예산을 보시면 생활형 SOC라고 해서 지역마다 좀 돈이 풀리고 돌기 때문에 예. 마냥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유인 요인들이 의원들로 하여금 이 정도 했으면 통과시키자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예산안 통과가 안 될 리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지렛대로 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또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야당의 정략이 잘못됐다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누르고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짓 못하게 제압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럴 능력과 배짱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분명히 야당은 예산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똥 놓고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막 이 다리 잡고 저 다리 잡고 하여간 딴죽을 걸 것이 분명한데요. 그 이전에 저는 이 허익범 특검이 그야말로 공허할 허익범 특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렇죠. 특검하자고 30억을 쓰게 만들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여당 원내대표가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특검이 해산되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것을 또 키우면 키울수록 보수 언론에서 이제 그 작은 부분들도 침소봉대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망신당한 채 아무것도 손에 못 쥐고 끝났다 하면 거기서 자르고 다음 이슈로 턴을 하는 게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어떤 건수 잡아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럴 때, 네, 지난번에 괜히 김경수 드루킹 특검하자고 했다가 망신당했고 여당한테 쫑크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 적어도 이런, 뭐랄까요. 일말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일은 그때 가서 또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그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이제 또 무슨 특검을 하자냐고 주장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뭐 하나씩 유들 있게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참 좋습니다. 특히 재정 확대 측면은 여러모로 굉장히 진취적인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빛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뭐 또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혈세 퍼붓기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가동시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슈퍼 예산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던가요? 뭐 이 폭증 편성 뭐 등등 언론에서 뭐 늘어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모든 국민들도 느끼고 있고 경제 지표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신산업 동력을 못 만들면서 산업이 정체가 되고 특히나 조선이나 이런 쪽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가계 지출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 2년 사이에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 왔는데 그러면 이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부자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고 자산 가진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있고 고액 연봉자들도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차상위층이라고 불리는 하여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사이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급속한 노령화는 진행되는데 뭐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80년대 연금 도입하면서 야, 내 돈을 왜 저 사람 줘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어서 부가식으로 하지 못하고 적립식으로 연금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노인이었던 분들 혹은 그 당시에 연금 가입 조건이 안 됐던 중장년층 이상은 완전히 길거리를 내앉게 된 거죠. 게다가 갑자기 수명은 늘어나고 이 복잡하게 얽혀서 노인 빈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연금 좀 뭐 5만 원 올리자 7만 원 올리자 찌끔찌끔 할 때 뭐 하여튼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말 속이 터지는데 여하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돌아야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고 그 공공근로도 확대하고 또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작업들을 지금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재정 확대를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수 추계를 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항상 세수를 추계했던 것보다 세금이 뭐 10몇 조씩 더 거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해서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 혈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우리가 같이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로 뭐 하나요? 회비로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그 회비로 더 좋은 러닝머신 사고 더 좋은 덤벨 사고 벽에 칠도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고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혈 회비로 화장실 왜 고치냐고 농성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돈대로 쓰는 거니까 세금도 부자한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걷어서 다 같이 모아서 국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돌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기업 어려울 때 혈세 퍼줘서 기업 살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혈세를 퍼준 거 아니었나요? 기업도 그렇게 살려야 되지만 사람도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 그래서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이 위기 상황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잡고 게다가 재정 적자가 난 상황도 아니니 돈을 좀 더 쓰겠다는 것을 가지고 수펀이 폭증이니 하는 프레임을 잡는 자체가 일단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오늘 모 일간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 부채가 40%를 넘어간다라면서 뭐 대단한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던데요. 예. 지금 보면
뭐 재정 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부채 비율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40% 대이지만 예를 들면 폴란드도 뭐 150, 영국 113, 미국 117, 뭐 유로 지역도 106 등 전 세계가 100% 정도는 부채를 당연히 짊어지고 갑니다. 이게 애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원을 안 보내면 안 될 정도로 공부를 못 해요. 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려고 보니까 뭐 벌어온 월급으로 애들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비를 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내 과목은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 그렇다고 그 빚을 끌어쓸 수는 없으니 즉 재정 적자를 낼 수는 없으니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애를 그냥 학원을 안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 학원이 필요하다면 아빠가 돈을 대주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의 학원비를 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빚을 지는 거죠. 그 빚을 져서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혹은 하고 싶은 예능 활동을 해서 그것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를 좀 늘려서라도 재정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그 경제가 어려운 분들 지금 여러 가지 실직이나 이런 걸로 어려운 분들의 구직을 돕고 서민 경제가 돌게 만들어야 전반적으로 국가의 산업이 살아나고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부채 비율을 좀 낮춰도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 40% 이렇게 낮게 해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합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40% 넘어가면 무슨 세상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대학 갔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땡빚 내서 애 대학은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애가 직장 다니면서 빚 갚고 또 좋은 직장 구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체육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그 합숙비를 다 갚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볼륨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걸 할 때 경기를 살 때 대표적인 게 4대강이었습니다. 설명 한번 드렸지만 4대강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공사업자들이 떼돈을 벌었지만 어쨌거나 그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돈이 도는 거거든요. 그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월급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강바닥은 지금 녹조로 가득 차고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돈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네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쓴다면 그것은 SOC에 투자하는 것, 건물 짓고 토목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것인가 동시에 인간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SOC를 돌려서 집행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은 옳은데 이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아주 정밀하게 반드시 국가 예산이 도달해야 할 곳에 제대로 도달하고 과잉적이고 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여됐던 그런 곳으로부터 많이 회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짜여져야 할 텐데 글쎄요. 그런 철학과 그 전략이 세워져 있는 상태겠죠? 네,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너무 예산이 많아 보이는 국가 예산안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나저나 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MB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 이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한겨레신문이 조현호 경찰청장을 직접 인터뷰해서 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이 사고 없이 가능하겠냐라고 고용비서관에게 물었고 고용비서관이 경찰청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거 MB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게다가 조현호는 경기경찰청장 주제에 경찰청장을 건너뛰어서 고용 담당 비서관, 담당도 고용 담당입니다. 노동 담당이 아니라. 고용 담당 비서관에게 얘기해서 MB에게 직보하고 이 건을 치른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하고 지금 뭐 3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병들고 아프고 이 뭐
본인의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만들어 놓고 하극상을 한 조현호를 경찰청장에 임명을 해서 활용정점을 찍죠. 바로 인사라는 것,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이명박의 이런 인사와 이런 행동들 지금 뭐 그 소위 말하는 이 공소시효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결코 이렇게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낱낱이 다 까발겨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반드시 기록해두고 이 국가라는 것이 폭력을 가지는 것은 엄밀하게 사용하라고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한 남을 때릴 권리를 경찰에게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어야 하는데 네. 권력의 눈먼 자들이 승진의 눈먼 자들이 벌였던 이 만행들 예. 지금이라도 관련자들 다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뭐 법정에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책에 잘 기록해두는 것 그리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최후의 그리고 최소한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자, 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언론사의 주 52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데 대체로 뭐 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잘 준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예. 뭐 물론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대체로 300인 이상이면 뭐 대기업 수준이어서 뭐 올해부터 이미 뭐 52시간에 맞춰서 뭐 일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불만이 있는 직종이 있는데 바로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중앙일보, JTBC의 불만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지난 27일에 이 중앙일보가 노조에서 이 노보를 냈는데 노보 헤드라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월급의 민낯 8월 쇼크. 아. 네, 라는 제목이었다고 해요. 아, 그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아무래도 수당이 많이 줄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 수당이라든지 야근 수당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수당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신문사는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예외 없이 주 52시간 노동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 방송의 경우에는 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68시간을 먼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은 다 68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예. JTBC만 52시간 적용이 됩니다. 예. 이 왜냐하면은 이 JTBC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 원소속이 중앙일보이기 때문에 네. 이 52시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JTBC는 300인이 안 됩니까? 300인은 되는데 네. 이 기자들 같은 경우가 소속이 사실상 중앙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 소속이 아닌 것이죠. 아, 그 파견으로 돼 있는 거군요. 네, 뭐 중앙미디어그룹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이 JTBC 기자들이 이 주 52시간이 적용이 된 이 7월 달에 근무한 근무치 그러니까 이 8월 달 월급을 딱 받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멘붕이다라는 게 이제 중앙일보 기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게 전달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통장에 찍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 월급에서 수당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야근 수당, 뭐 특근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주 52시간 때문에 이게 없어졌으니까 뭐 이제 수당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월급을 받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깎였다라는 것이죠. 이 중앙일보 JTBC 노조에 따르면 이 중앙일보의 임금에서 이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에서 3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말은 곧 이제 수당이 줄어들었다면 뭐 임금의 4분의 1, 뭐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깎였다는 거고 뭐 아마 생활인으로서는 뭐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한 얼마 매달 이게 뭐 돈을 얼마를 떠나서 이 매달 얼마씩 딱 버는 거를 생각을 해놓으면 뭐 얼마는 뭐 저축하고 뭐 얼마는 빚 갚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 뭐 그 구상이 깨져버리면은 뭐 생활인으로서는 뭐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이 중앙일보 JTBC 기자들이 이런 푸념을 털어놓는다고 하는데요. 예. 이 노동자의 가치는 임금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한 달 내내 현장을 뛰었는데 내 노동 가치가 이 정도라니 너무 모욕적이다. 뭐 이런 말부터 해서요. 이 한 JTBC의 저연차 기자는 뭐 입사 이후에 월급이 한 번도 안 올랐는데 여기에 수당 빠지고 뭐 세금, 보험, 뭐 협회비 등이 빠지면 손에 쥐는 월급은 뭐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된다라고 했고요. 예. 다른 기자는 이 대출금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은 마이너스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일보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0년 넘게 일하며 월급에서 기본급, 뭐 시야수당, 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라고 딱 잘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월급을 보니까 휴일에 일하지 않는 기자의 근로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을 했다. 뭐 그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지금은 내 직업에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평균 월급이 288만 원이라는데 내 월급과 크게 차이 안 난다. 예. 네,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해요. 예. 뭐 저는 이 중앙일보 JTBC 기자들의 뭐 마음을 이해합니다. 뭐 갑자기 많이 받던 월급을 조금 받으면은 좀 당혹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당연한 얘기를 너네는 왜 기사로 그렇게 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손석희 사장의 JTBC 기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네. 중앙일보 기자로 봐야 하겠군요. 중앙일보 기자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판하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또 JTBC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했는데 그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좀 마음의 짐이었는데 뭐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사실 이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뭐 줄어서 문제인가? 뭐 저는 그거보다는 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뭐 수당을 높여가면서 이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이 홍석현 회장을 비롯한 중앙미디어그룹 경영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비단 뭐 중앙일보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많은 노동자, 뭐 중앙일보 기자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은 이미 수도 없이 겪은 일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기사를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동의 가치는 임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앙일보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대체 기사를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통계를 뭐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뭐 현재 상황을 고용 참사로 규정을 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앙일보 JTBC 기자들의 월급도 올려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일단 중앙일보 JTBC가 잘 돼야 직원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중앙일보 기자들은 뭐 이렇게 회사가 잘 돼서 이 알아서 낙수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무슨 노동의 가치가 임금으로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대한민국 월급쟁이 평균 월급이 288만 원인데 내 월급과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대한민국 월급쟁이 평균 월급이 288만 원이라는 거는 예. 이 적어도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 월급이 288만 원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예. 이 월급을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달에 288만 원을 못 번다는 의미인데 이 중앙일보 기자들은 그 돈 이상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가 봐요. 그러면 이 고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임금 노동자가 받게 되는 월급이 208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중앙일보가 어떤 기준을 들이댔냐라는 거죠. 예. 뭐 그 208만 원 월급 주면은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이 중앙일보 기자들도 200만 원 받지 말아야죠. 이 홍석현이라는 자영업자가 망하니까요. 예. 뭐 홍석현이랑 영세 자영업자가 같냐? 뭐 당연히 틀리겠죠. 예. 그런데 중앙일보 논조는 왜 최저임금의 어려운 점을 뭐 대기업, 재벌의 책임을 묻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뭐 많은 월급을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번번이 이런 중앙일보 같은 신문들이 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앞길을 막고 또 다시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니까 이런 중앙일보 기자들의 푸념이 뭐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중앙일보 노동자들은 이런 노보를 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낸 신문이 부끄러워졌을지 아니면 뭐 내 월급 통장에 돈 빈 생각만 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지만 뭐 노보를 보면 이 중앙일보의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에 대한 보도 비평이 한 줄도 안 들어간 거 보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들 노동값이 288만 원어치보다 많다고 자평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 사회적인 영향으로 보면 그 노동값이 참 288만 원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들이 뭐 이런 얘기도 좋지만 좀 그 전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KBS의 최문호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는데요. 이 탐사보도팀 시절에 그 훈장 시리즈를 기획 취재한 기자예요. 예. 이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KBS 탐사보도팀이 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작 그 1편인 간첩과 훈장 편은 방영이 됐는데 2편인 친일과 훈장 편은 방영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이 1편도 한 8개월간 뭐 방송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이 방송을 탄 거거든요. 근데 2편이 방송이 결국 안 됐는데 이 친일과 훈장 방영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가장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KBS 이사장이었던 이인호 씨였던 거죠. 그리고 이인호 씨는 이인호 씨의 조부 이명세 씨가 이 친일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최문호 기자는 KBS를 그만뒀습니다.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방이 됐던 이 친일과 훈장 프로그램을 뉴스타파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예. 취재 결과는 나온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최문호 기자가 계속 뉴스타파에서 활동을 했는데 다시 KBS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9월 1일부터 이 KBS가 이 최문호 기자를 특별 채용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KBS의 그 사내 적폐 청산 기구인 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뭐 해고가 아니었더라도 이 사실상 부당 지시와 압력 때문에 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을 이 다시 KBS로 부르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최문호 기자가 복직을 하는 게 다시 이제 재채용이 되는 게 좀 이런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좀 이렇게 주목이 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최문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훈장 불방 당시에요. 예. 이 취재 내용의 3분의 1을 잘라내라 이런 데스크 지시가 있었고 예. 이게 이제 제작 자율성 침해라면서 최문호 기자가 퇴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부당 지시와 압력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을 다시 KBS로 부르는 방안 여기에 좀 부합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 게다가 또 이번 채용은 탐사보도 강화라는 양승동 KBS 사장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 양승동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후에 이 탐사보도를 강화하고 뭐 전문 기자를 양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탐사보도 역량을 키울 적격자가 부족해서 고심이 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채용에 대해서 이 KBS 공영노조라는 일종의 이제 적폐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 이게 채용 비리네 어쩌네 하는 모양인데, 근데 뭐 그런 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최문호 기자가 만들어갈 이 KBS 탐사 보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요새 KBS가 좀 중요한 단독 보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좀 앞으로도 이 시민의 편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회복되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저널리즘이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기본적으로 방송 제작을 위한 재원까지. 네. 이걸 과거에는 이 정권의 나팔수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오용했다면은. 네. 그래서 뭐 백선엽, 백선엽, 네. 이런 인간들 추앙하긴 하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돌아와서 바르고 옳은 그런 보도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민주시민의 참 강력한 병기가 됐습니다. KBS의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KBS를 살리고 공영방송을 살리고 한국 언론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DOWJTI41 이런 계정을 쓰고 계신 분, 경제의 속살이나 뉴스 공장을 꾸준히 청취한 사람이라면 알 텐데 경제 용어 이해할 필요가 없음, 물줄기만 따라가면 됨. 재벌은 사내 유보금 800조, 그럼에도 재벌들은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고 국민들은 가난해, 가계빚이 1600조, 정부가 추경을 국민들한테 지원한대. 옳은 거잖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게 옳다고 했어. 실제 미국의 1930년대 경제 위기도 우리나라 1980년대에도 비스무리한 정책을 폈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놈들이 왜 반대하냐고? 기레기들이 왜 반대하냐고? 삼성 편에서 현 정부 뜯어먹기 바쁘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탈세하는 놈들이잖아.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편 전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